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강대중 교수입니다. 교육학과에서는 평생교육을 전공하는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전공하는 평생교육은 영역이 상당히 넓지만 주로 관심 갖고 학생들과 연구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어떻게 학습하는가, 또 성인들의 학습이라는 게 되게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 바깥에서 성인들이 학습하는 곳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정책 이런 데 관심이 있고요. 실제로 성인들의 학습이라는 게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런 사회 변화하고 교육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좀 더불어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게 2월인데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 문제였고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 어떻게 막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이제 대구 경북 지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환자가 이제 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제일 먼저 대책을 세운 게 결국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문을 언제 열을 건가? 그래서 3월 2일 개학하는 걸 이제 미뤘고요. 저도 대학에 있지만 서울대학도 개학을 2주간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 분야가 코로나에 아주 큰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학교 문을 열지 못할 경우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도 겪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큰 변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현장에 계신 그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대응하는 게 되게 바쁜데 그 매일매일 대응이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현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출판사 분들하고 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책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게 학술 논문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이걸 가지고 좀 논의하고 교육계 안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어떤 대담을 통해서 서로 한두 시간 정도 아주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밀집된 대담을 하고 그 대담의 참여자분들이 대담 이후에 뭔가 더 이제 독자들에게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은 이제 짧은 글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좀 어떤 고민을 갖고 이 시기를 살아야 될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로는 좀 충분할 것 같다고 해서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4월 달에 막 기획하고 책이 6월 초에 나왔으니까요. 2달 사이에 그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다 바쁘게 시간 내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책을 통해 가지고 뭐를 생각해야 될지 알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그 반응들 접하면서 바쁘고 좀 약간 허술한 것도 있지만 그 소기의 성과는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학교 현장에 이제 코로나19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우다는 그 책에서도 일부 다뤘지만,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디스턴스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죠. 원격을 통하는 것,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표준이라고 우리 말하는 뉴노멀로 확실히 자리 잡았고요. 또 지금 백신을 외국에서는 이제 개발해가지고 접종을 곧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치료제들이 상당히 그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들도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일상생활이 2021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 또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것을 좀 유지하는 상태로 2021년은 지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 아주 급속하게 도입한 온라인과 원격 이게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러니까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고 원격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이 교육이 한국 교육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거고, 코로나가 오기 이전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면, 왜냐하면 온라인이나 원격이 갖고 있는 유용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용성을 우리가 10분 다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유용성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제까지의 어떤 교육 체제 안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기제로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즌2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혹은 이제 평생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 회사에서도 교육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뀐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디지털 기술이 실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교육자들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술 개발자들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전통적으로 이제 교육은 교육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육계 바깥에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분들이 교육 문제에 더 개입하게 됐고, 이게 사실 그분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떤 큰 시장이 열린 셈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이제 주로는 이제 교육 기업에 계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실까? 근데 몇 분들 만나보고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양상으로 이게 나타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가능하면 내년쯤에 그게 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소위 팬데믹 이후의 교육이라는 것을 좀 화두로 해서 같이 얘기해 보고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부정적인 거는 여러 분들이 일상 삶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서 소위 숨결을 느끼고 그 존재를 서로 이제 느끼는 속에서의 어떤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지금 다 그 정지된 상태고 그걸 할 때도 매우 조심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약간은 우울해지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적응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경제적인 여러 여파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뭐 청년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이제 청년들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이 문제로 뭐 그 기업들이나 이런 고용주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청년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여러 문제들, 이게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큰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성이라는 게 있다면 코로나19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한국 사회가 그동안 결여돼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특별히 이제 그 집에 자녀들과 같이 지내는 이제 그 부부 혹은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이제 아주 급속한 발전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가족을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뭐 그 근무 시간 이후에도 그 소위 근무 시간과 다름없는 많은 일들, 뭐 시간을 하고 또 그러니까 직업상의 관계를 맺기 위해 가지고 이랬던, 그래서 이제 뭐 퇴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외국처럼 뭐 그 시내 불이 저녁 때 되면 다 꺼진다 뭐 이런 게 한국은 없고 오히려 정말 뭐 24시간 돌아가는 이런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좀 강제한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보내고 또 쉼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쫓기듯이 살지 말고 좀 생활의 여유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자본주의 문명, 이 물질주의 이 세계관, 이게 결국 코로나를 만들었고,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교정하고 고쳐라라는 어떤 문명사적인 그 도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지금 시대적인 화두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상이 그런 물질주의적인 어떤 발전적인 가치관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조금 떨어져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삶에 좀 여유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좀 안타까운 거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못하는 그 조건에 있는 분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뭐 직접 대면해가지고 물건 사는 일 안 하고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뭐 컴퓨터로 주문해가지고 배달 받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정말 고된 노동 시간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서 있고, 또 실제로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잠시 멈추는 게 좋기도 하다 이렇게 또 하지만, 또 그걸 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자체가 참 우리를 어렵고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은 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평생교육을 뭐라고 생각할 건가? 되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그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평생교육은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취미, 교양, 여가 이런 거를 보내는 한 방편 이라는 식으로 평생교육을 이해하는 게 한쪽에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직업 능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 가지고 직업적인 어떤 필요들을 다 채우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사회가 급속히 변하고 기술의 진보가 급속히 일어나면서 직업 세계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것들이 직업 생활 하는 중에도 계속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걸 소위 업데이트하고 뭐 외국으로 뭐 리스클링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재 기술을 다시 한번 얻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두 측면으로 이렇게 대립적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생교육이 애초에 시작했던 소위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의 완성과 더불어 학교 바깥에 있었던 그 성인들이나 학령기 이후의 삶의 장면에서 우리가 왜 계속 교육받아야 하는가? 혹은 우리가 왜 교육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같은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고양시킬 건가? 한 사람의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더 보람 있는 괜찮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존재로 발전할 건가? 그게 평생교육이 애초에 지향했던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교육받는 거가 혹은 교육에 참여하는 거가 자기 개인의 어떤 주체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거기에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 그게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서부터도 그렇지만 학습자들 간에 이제
함께 어떤 교육을 참여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가 혼자 노트북 보면서 뭐 계속 공부한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결여돼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서로 대화할 수 있을까, 혹은 안전한 상황에서 소그룹으로 거리 두기를 한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한 공간 안에서 학습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욕망들이 이제 상당히 크게 분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의 기저에 있는 게 제 생각에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경험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도 변하고 다른 학습자도 변하고, 또 평생교육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이제 교수자들이 학습자들과의 이 관계 맺음 속에서 교수자가 스스로가 성장해가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생교육을 만약에 그렇게 자기 성장과 함께하는 성장과 이 관점에서 보면 이 팬데믹 상황이 평생교육의 가치를 우리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줬고, 그런 연대 경험, 그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이 거리두기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해 갈 건가, 그 지속해 가는 것이 팬데믹 이후에라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가치 있는 경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건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큰 물음표인 것 같아요. 한국 교육이 생애 초기에 무지하게 집중되어 있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애 초기라고 그러면 뭐 길게 봐서 우리가 80년 인생이라 그러면 앞에 20년에 매우 집중돼 있고, 되게 이제 6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5, 6세까지 20년인데요. 그 시기에 이제 교육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그 시기에 쓰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는 정부의 다른 부처들도 있지만 그 부처들이 쓰는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대학 언저리에 그 대학생들 연령대에 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생각하면 정부나 사회적인 어떤 관심과 투자 전체가 이제 생애 전반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생교육의 관점, 한 사람의 생애 전체의 관점에서 교육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학교 교육 단계에 투자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유아 단계, 영유아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좀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소위 돌봄의 이슈이기도 한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건가. 그리고 실제 학교를 통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과 다수의 낙오하거나 실패한 사람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낙오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교 시스템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그러면 이후에 80년 인생 중에 25, 20대 중반 이후에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런 패배자나 낙오자라는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살도록 사회가 그대로 둘 건가. 저는 각자의 개인들은 삶을 보면 거기서 다 극복해 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수는 극복해 가지만 또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학교 교육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부작용들을 극복하는 기제를 만들어낼 건가. 그리고 그게 사실 저는 평생교육이 갖고 있는 큰 숙제이자 사회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은 40대, 50대 소위 중년층들이 소위 지역에 있는 공공평생교육 시설이나 혹은 뭐 문화센터나 뭐 또 혹은 이제 직업교육기관이나 이런데 좀 이제
40대나 5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30대,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직업 현장에 갔다가 그러니까 그 직업 생활에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우리 이 직업 진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위 니트라고 하죠.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학교가 이제 성공하지 못한 학교라는 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평생교육이 도움을 줄 건가?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학교 바깥에다가 만들 건가? 그래서 자기 인생 설계를 하고 8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산다라고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새로 만들 건가? 그래서 만약에 2번, 3번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면 그걸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지금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어떤 제도, 어떤 법령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다양한 그 제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서양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몇 해 전에 도입했지만 학습비를 지원하자. 그러니까 이게 학교처럼 학교로 다 와라.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학습비를 지원해서 그 학습비 가지고 자기를 찾는 공부 또 자기 직업 생활을 위해서 유리한 공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되려 그러면 사실은 이 학교 교육 단계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는 평생 학습자로 자기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학습을 하면서 내 인생을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다. 그런 자의식 그리고 그런 걸 해낼 수 있다는 성공 경험 이거를 학교 교육 단계에서 정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고 그래서 학교 단계가 끝난 뒤에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그래 내가 학습하면 지금 겪는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 이 생각을 갖출 수 있게 좀 학교가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되면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학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만족인 상태. 학교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뭐 학교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건 좀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교복입은 시민, 뭐 가르치는 시민, 또 학부모는 이제 뭐 어떤 시민 뭐 이러는데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뭐 학술적인 개념은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학습하는 시민이 시민성에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성을 규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잘 결국은 삶 안에서 체화하려면 그러니까 학습하는 시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냥 세미나 같은 데서 발표하기로는 학습 시민이라는 말도 하고 그 학습의 내용이 어떤 건가 이런 이제 그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학부모라는 말도 학습하는 부모다. 그러니까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가 아니라 학습하는 부모가 학부모이고 그 우리 모두가 다 아이를 처음 갖게 됐을 때 학습해가지고 부모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 학습을 잘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물나게 학습합니다. 모든 부모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
그게 학부모라고 우리가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내 자녀를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학부모다. 여기서 우리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치른 이제 학생들, 한국 사회 아주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니까 교문 앞에서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성당에서, 절에서, 혹은 이제 산속의 여러 기도처들에서 이제 수능과 관련된 이제 자녀들을 두는 분들은 누구나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아이가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가지고 원하는 곳에 다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거는 소위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바를 이루던 이루지 못하던 간에 부모가 갖고 있는 이 기도하는 마음 안에는 인생을 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러니까 잘 극복하고 다음번 단계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번 단계의 삶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 치른 전국에 지금 한 40여만 명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고 미래의 주역들인데, 그럼 부모님들의 생각이 시험 성적 잘 받아가지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라. 그거보다 아주 더 근본적인 거는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다음 단계의 인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진짜로 응원한다. 그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